자, PKS 선생님께서 카카오 16만 6천 원에 40%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21시 방송에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단순하게 논리를 찾아보자고요. 저는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뭐 소형주든 대형주든 상장사이기 때문에 상장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상장사이기 때문에 그 종목군들이 나쁘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좀 그래요. 근데 대부분 그러니까 현재 형성되어 있는 시가총액, 카카오가 지금 22조 3천억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럼 그 시가총액 수준에 맞게 그러니까 지금의 펀드멘탈 수준에 맞게 시가총액이 형성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 작년이나 재작년에 이제 비이성적으로 많이 올라갔죠. 지금으로 얘기할 땐 비이성적이라는 표현이 가능하지만 그 당시에 비이성적이라는 표현을 했다가는 욕먹죠. 폭등이 나오는데 얘를 비이성적이라고 얘기했다는 욕먹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제 지금 개인 누적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 개인 누적 수급이나 이런 게 월봉으로 보실 때 NH투자증권은 참 얘네 이해가 안 되는 게 대형사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기관 개인, 특히 이제 이 개인 수급이거든요. 개인 수급이 불과 한 3년치뿐이 안 나와요. 이거 점점 더 줄여. 윤 정부는 이걸 굉장히 중요시 놓고 보는데, 뭐 케이블 TV에서 이런 부분을 중요시 놓고 안 봐서 그러는 건지 계속 대형사인데도 줄여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많이 나오는 데가 삼성이라고 알고 있는데, 삼성증권. 키움은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고. 근데 저는 이제 35년 동안 LG 그러니까 럭키투자증권을 35년 동안 썼단 말이에요. 그게 이 카드예요. 그러니까 럭키가 LG로, LG투자증권으로, 그리고 우리투자증권으로, 그리고 그게 이제 NH투자증권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수익률 대 타이틀이 8개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가끔 한 번씩 쓰는 거고 그냥 NH만 써요. 너무 불편해요.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이제 제 기억에 맞춰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네이버하고 똑같습니다. 카카오가 네이버하고 똑같이 이 수급이 상상을 초월하는 매집이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어마어마한 매집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매집. 그래서 이 앞전의 고점 있죠. 이 앞전의 고점을 넘기는 수준이 아니라 월등히 폭등이 나와 있어야 될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 매집이 엄청난 매집이었어요. 그런데 주가가 삐리삐리 못 갔어요, 사실은. 못 갔어요. 매집은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죠. 앞전에 외국 기관이 가장 많은 지분을 형성했을 때 예를 들면 한 요 정도 수준이었는데 아니 더 들어왔는데 사상 최대치 지분을 형성하고 있는데 아니 이 고점을 못 넘겨. 그럼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데서 매수 사인을 드리면 수급이 끝내줍니다. 윤 정도는 무조건 수급 논리예요. 기술적 분석은 무조건 수급 논리입니다. 펀드멘탈적인 부분은 윤 정도는 펀드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요 무조건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종목에 대해서 펀드멘탈적으로 해석하지는 않아요. 뭐 성장성이 뛰어난다 이런 다 필요 없어. 실적이 무조건 뒷받침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뭐 얘가 앞으로 끝내준다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프리미엄 얘기 안 하고 무조건 기술적으로 봅니다. 그 기술적이라는 거는 수급과 심리인데 예? 심리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보도자료. 이때까지만 해도 카카오 네이버를 그렇게까지 좋다라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냥 그냥 움직이는 정도 수준으로만 해석을 했고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19 터지고 무너져 내릴 때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집니다. 덜 빠져요. 근데 네이버는 출렁했지만 뭐 상대적으로 좀 덜 빠졌다가 덜 빠지고 난 이후에 이제 되돌릴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덜 빠진 종목을 팔아서 낙폭과대주를 산다.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이러한 이 정도의 매직 강도가 있는 종목은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19 터지자마자 시장 무너졌지만 다시 V자형으로 돌릴 때 앞으로도 잘 기억하세요. 코로나19라든가 이런 예전에 이제 뭐 사스 2000년 초반에 사스라든가 그리고 2015년도에 메리스라든가 또 2020년 코로나 19처럼 진짜 뭐 엄청난 그 질병 관련된 특히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시장이 붕괴될 때에는 공포감을 갖기보다는요 저점 찍고 나서 되돌리는 흐름이 나올 때 거기서 굉장히 공격적이셔야 돼요.
왜냐면은 어느 중앙정부든 중앙은행과 함께 금리를 급격히 낮추면서 돈을 상상을 초월하게 뿌립니다. 경기 부양책을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옥석 가리기에 조목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사실 안타깝게도 이 자락에선 참 잘 들어갔어요. 우리는 그리고 이제 네이버 위주로 들어갔습니다. 비중의 30%를 채웠어요. 네이버 위주로 저 당시에. 왜냐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매집이 들어왔었고 항상 그런 그 매집과 함께 좋은 결과물들을 냈었고 그 대표적으로 이제 뭐 현대중공업 지금 이제 한국조선해양으로 6개 업체로 분류가 된 기업 분할을 한 현대중공업 또 포스코 그리고 엔소프트 이런 종목의 어마어마한 매집과 함께 폭발적인 시세 뭐 2015년 이후에 그 폭발적인 시세 그런 부분도 다 수급 논리로 다 잡아냈거든요. 그들이 그 당시에 펀더멘탈이 긍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잘 편입을 했고 요 정도 범위까지는 수익을 잘 냈어요. 근데 조금 빠르게 정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이 이 매집 규모 대비해서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수급이 좀 부담이 됐고요. 그리고 원체 눈에 띄는 종목이 많아서 카카오 그러니까 네이버를 정리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들어가서 운이 좋은 거죠. 한 달 만에 그 시가총액 큰 3위까지 올랐던 그 종목으로 한 달 만에 80% 수익을 운 좋게 내고 그러고 나서 다 정리하고 나서 7월 초에 시즌을 10만 원대 들어가서 36만 원까지 36만 원인가 32만 원 그 수익을 다 잡아먹고 그래 놨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수급의 논리의 기준이었는데 이 수급 부분이 뭐 올라갈 때 기준으로 좋게 표현하면 이제 손바꿈 수급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밀려 내려올 때도 여전히 지속적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 극대홍주를 이끌어갈 때 이왕이면 수급의 논리가 뒷받침되면 좋은데 이렇게 수급이 꼬여져 있는 상태. 근데 이 그 누적 수급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매도 강도가. 그러니까 이제는 대설 때가 되지 않았느냐.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해요. LG 디스플레이가 IT가 2016년부터 폭등이 나올 때 LG 디스플레이가 IT 폭등에 연동돼서 움직였거든요. 그 IT라는 건 대형 IT라는 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LG 이노텍, 삼성 SDI, 삼성 전기 뭐 이런 건데 거기에 이제 LG 디스플레이까지 포함이 되죠. 근데 디스플레이는 실적이 속된 표현으로 디스플레이 업황 자체가 완전히 개판이었어요. 근데 IT가 가니까 쫓아가다가 결국은 실적이 안 되니까 무너지죠. 무너지는데 이런 수급이 나와요. 근데 거기다 대고 뭐 팔 만큼 팔았으니까 대산다. 이런 밑도 끝도 없는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카카오도 그렇단 말이에요. 다시 진짜 들어오면 그때 보면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조금씩 들어오는 거는 예? 중간중간에 조금씩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들어오는 거는 공매도 대차 상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추세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공매도 대차, 공매도와 대차에 대한 상환 부분. 그런 게 이제 셀트리온이나 이런 종목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 자락에서 자꾸들 낙폭과대주에 대한 기술적인 반발력을 언급을 해요. 낙폭과대주에 대한 기술적 반발력. 그 예전에 서양식 패턴 분석을 할 때 그런 내용을 하죠. 그 되돌림 구간의 설정 범위라든가 그래서 저점 대비 뭐 4분의 1, 3분의 1,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돌려질 수 있다. 그런 논리에서 이제 기준을 잡고 그리고 그걸 갖다 대놓으면은 각도기를 갖다 넣어놓으면은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등이 나올 거예요. 기본적으로 나와요.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라고 했을 때 원리는 없어. 그냥 그 사람이 그랬어요. 옛날에.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식 패턴 분석은 굉장히 주관적이고요. 그 주관적이다 보니까 참 이게 애매모호해요. 특히 파동 같은 경우 어디서 끊어내서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요. 후행성이에요. 굉장히 후행성입니다. 서양 패턴 분석은. 결론적으로 그런 기술적 분석을 보지 말고 그러니까 그런 기술적 분석을 보는 내용은 딱 잘라서 캔들이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보는 건 왜 봐요? 또 캔들의 패턴도 물론 당연히 봅니다. 장악형이 떴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장악형이 떴든 패턴이든 뭐든 빨간색이다 파란색이다 이런 걸 왜 봐요? 그렇죠. 누군가는 사면 빨간색이 나오겠죠. 개파락이 나온 이후에 빨간색이 나오든 갭상승 이후에 빨간색이 나오든 누군가는 팔면 파란색이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누군가는 지속적으로 사면 계속 위로 올라갈 거고,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면, 그러니까 매도 강도가 우위면 이동평균선도 꺾이겠죠. 그럼 결론은 뭐예요? 캔들을 보든 이동평균선을 보든 무조건 누군가가 샀냐 팔았냐의 기준을 보는 거 아니에요? 매도와 매수의 힘이 어느 쪽이 크냐. 그거에 대한 신뢰도는 거래량, 거래 대금을 보는 거고요. 그죠? 그럼 결론은 수급을 보기 위해서 기술적 분석이라는 걸 하는 건데, 그 수급을 보기 위해서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건데, 그 수급을 보기 위해서 기술적 분석을 한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양봉이 떴으니까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 되돌린 구간이니까 여기서 35.7%를 돌려야 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오히려 지금 시대 가장 편한 거는 외국인 기관 또 개인 이 누적 수급만 보면 단순하게 나와요 그냥.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 4억 4,500만 주짜리거든요. 그럼 21년부터 해서 얼마나 많은 물량이 20년부터 해서 뭐 21년부터만 볼까요? 21년부터 얼마나 많은 물량이 개인에게 떠넘겨졌냐 했을 때 4,900만 주. 10%가 떠넘겨졌어요. 그리고 20년 01월 01일부터 따지면 6,600만 주입니다. 15%가 떠넘겨졌어요. 아니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짧은 구간에 2022년 05월 20일부터 지금까지 해서 하나솔루션의 매집이 어떻게 돼 있어요? 2천만 주를 뺏겼죠. 그럼 얘는 오히려 10%를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로 샀어. 그럼 얘를 가져가면서 수익을 내는 게 옳겠어요? 아니면 카카오를 보면서 가져가는 게 옳겠어요? 그리고 얘는 지금 너무 많이 사가지고 뭐 많이 산 만큼 주가 올라오지 않았느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내가 하필이면 카카오 이제는 외국인 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인데 막연하게 낙폭과대라는 막연한 생각,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막연하게 그 친구들이 들어올까 그 막연한 생각하고 또 하나는 생각하시면서 아니 하나솔루션은 그래서 개인들이 이렇게 물량 많이 뺏길 만큼 주가가 강하게 올라온 거 아니냐. 응? 외국인 기관이 때려 사서 개인들이 10% 이상 뺏긴 건 아는데 그래서 주가가 올라왔잖아. 얘는 이제 팔 수도 있는 거고 카카오는 살 수도 있는 거. 카카오는 매수, 얘는 매도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죠. 그거는 합리적인 생각이십니다. 그럴 때는 이걸 보는 거예요. 매집에 대한 평균 단가. 얼마? 개인들이 물량 뺏긴 게 45,600원이에요. 지금 프리미엄이 있어요, 없어요? 2천만 주를 샀는데 49,300원인데 여기서 100만 주만 까도 하루에 3,000원씩 빠져버리는데 이렇게 150만 주 때렸을 때 이거 어떻게 빠져나가 2천만 주를. 그래서 프리미엄에 대한 계산 부분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설정을 할 때에도 종목을 검사할 때 예를 들면 외국기관 매수의 또 매도의 기준점. 그래서 우리는 매수의 기준을 놓고 보는 거니까 예를 든다면 뭐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도 보고는 있습니다만 하나솔루션을 여기서 이제 무조건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때요? LG에너지솔루션 한 달 동안에 그러니까 뭐 9월 말 10월 저점 대비 40%, 예 9월 말 10월 저점 대비 40% 그렇게 끌어올려놨죠. 그 순매수 금액이 1위 2위에 다만 퍼센테이지로 놓고 봐야죠. 2조 2천억이면은 뭐 예를 들어서 2% 매수한 거고 순매수량 기준 잡으면은 478만 주니까 2% 매수한 거고 SGI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얼마? 3% 조금 넘게 매수한 거고 퍼센테이지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글쎄 이제 뭐 저점 대비해서 얘도 올라오긴 했는데 얼마 못 올라왔죠. 못 올라온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까지 많이 못 올라온 이유는 그거는 이제 공매도 대차 상환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10%란 말이에요. 10%.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보고 대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빠졌다고 해서 제가 나쁜 업체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왜 나쁜 업체입니까? 농담하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이 77조까지 올라왔어요. 얘가 네이버가 76조까지 갔었고 얘가 이제 일시적으로 77조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제 꺾인 종목인데 아니 얘가 지금도 시가총액이 10위 밖으로 미끄러지긴 했지만 22조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종목인데 얘가 나쁘다라고 표현하면은 그게 윤정두가 잘못된 해석이 되겠죠.
나쁘진 않습니다. 나쁜 옵션은 아닙니다. 다만 앞전의 흐름에서 프리미엄이 좀 많이 높았다. 지금의 2차 전지주도 똑같아요. 제약바이오 얘기할 때 제약바이오를 무조건 좋아하는 사람, 무조건 사셔야 하는 정신 나간 친구들. 그렇게 해서 신라젠 같은 그런 여파. 마찬가지 신라젠뿐만 아니라 코스닥의 그 제약바이오 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 지금까지도 실적이 없는데도 시가총액이 적자 기업이 몇 조 원의 시가총액을 형성하는 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성장성에 대한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고점 대비해서 솔직히 초전박살이죠. 살찌우고 배부른 건 대주주, 또 전환 물량 행사한 쪽. 마찬가지예요. 그런 종목을 무조건 사라는 쪽, 무조건 사지 말라는 쪽, 윤 정도는요. 그걸 알고 매매를 하자라는 거. 그걸 알고 왜 매매를 안 해? 제약바이오 폭풍 나오면 걔네한테 매수를 해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야죠. 그 다음 보면 뭐가 돼요? 이렇게 카카오와 네이버처럼 성장주. 작년 재작년에 진짜 뭐 숨도 못 쉬게 날아갔잖아요. 쫓아붙지도 못하게 날아갔잖아요. 우리도 사실 그 작년 재작년에 이렇게 들여다본 종목은 아닙니다. 사실은 좀 차익 실현을 2020년도에 좀 일찍 했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주가 오른다고 손가락질을 하거나 하지도 않아요. 다만 이제 프리미엄이 높으니까 좀 주의는 필요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거래대금이 터져서 변동성이 나오면 좋은데 또 애매모호한 변동성과 애매모호한 거래대금이어서 또 수급은 꼬여 있고 그래서 이제 좀 한 발짝 뒤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지금 2차 전지 예찬론자 분들한테 똑같은 얘기를 하면은 욕만 얻어먹어요. 2차 전지 다 좋고 우리도 다 수익을 냈고 우리도 2차 전지 뭐 탑5 안에 있는 종목군들부터 해서 금양까지 싹 다 수익을 냈지만 프리미엄에 대해서 좀 걱정들 하셔야 되고 부담을 가져 가셔야 됩니다. 이런 설명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차하면 지금 뭐 끝났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차하면 빠져나갈 기준도 설정하십시오. 2차 전지도 2020년부터 순환성으로 계속 돌았습니다. 나머지 뭐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사실상 그래서 프리미엄이 높은 쪽은 펀더멘털 대비 프리미엄이 높은 쪽은 사실은 좀 주의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 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카카오 네이버는 그런 양상인데 사실상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이제 그러니까 편입 단가 대비해서 지금 이제 가지고 계신 분이 16만 6천 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낙폭과되어서 단기 매매 들어가려고 들어가신 건 아니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한번 이렇게 편입해서 고점을 놓치고 고점뿐만 아니라 이제 그 손절 범위를 놓치시다 보니까 지금은 뭐 어떻게 숨도 못 쉬는 상황이 돼 있으신데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카카오의 경우는 지금 기준에서는 안타깝지만 100% 정리입니다. 100%. 그 100% 정리하는 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카카오뱅크를 들어가고 있는데 카카오뱅크를 이제 들어가는 그 기준점이 명확해요. 자 보시면 주봉 단위에서 이제 거래가 일부 실렸습니다. 뭐 수급이 이제 꼬여 있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고 거래가 실려 있어요. 주봉 단위에서 거래가 실리면서 도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닥 반발력이 8%인데 여기서 물론 기술적 반발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낙폭과대주들을 한번 쭉 보여드려 볼게요. 카카오 그리고 네이버 그죠? 그리고 바닥에서 이제 거래가 좀 실리면서 돌려지는 흐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셀트리온은 뭐 그 이전부터 고점에서부터의 흐름이긴 합니다만 뭐 셀트리온 시가총액에도 3위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지금 반등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52.69%. 뭐 셀트리온 삼형제는 그냥 예를만 묶어서 볼게요. 뭐 헬스케어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카카오 페이 카카오페이입니다. 셀트리온은 거래가 없죠. 근데 이제 카카오페이는 거래가 실렸어요. 거래가. 그리고 거래대금도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가 실려 있을 때 그때쯤 돼서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래가 실려 있을 때. 그 추세 범위가 거래가 실리면서의 흐름이 나올 때.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크래프튼 같은 경우에도 거래가 실려야만 들여다볼 수 있다. 지금은요 못 본다는 거예요. 지금은 낙폭과 대주니까 들여다봐야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프리미엄이 그만큼 셌었고 맨 처음에 아니 어떻게 시가총액이
NC소프트를 넘길 수 있지 뭐 그런 얘기부터 많았어요. 근데 기계적으로 편입 비중을 이제 넣어야 되는 비중을 편입해야 되는 메이저들 인덱스 자금이 들어왔었고 패시브 자금이 들어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에 지켜지던 것이 시장이 깨져서 밀린 그 흐름보다는 과도한 이제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차익 실현의 욕구, 가지고 있는 물량의 뭐 차익 실현 욕구, 또 손절의 욕구 뭐 이런 부분이 터져 나온 거죠. 지금 이제 저평가 상태가 아니라는 해석들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실적들을 다 보면.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8월 2일 지난해 8월 2일 하루에 그 8월 10일 날 또 8월 17일 날 하루에 거래대금 4조씩 터지던 거래대금이 4조였어요. 4조. 근데 거래대금이 지금 안 나오는데 예전에 부귀영화를 노리겠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지금 보신 그래도 대형주다라고 하는 종목이 70% 80% 최소 60에서 80%까지 빠져있는 이 종목군들이 그만큼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돼 있었다라는 거고 이 종목군들이 돌려지기 위해서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왜 나쁘겠어요? SK 그룹주인데. 근데 적정 주가에 대한 부분으로 논했을 때 지금 대비해서 400%가 올라가려면 실적이 월등하게 가시적으로 보여지든가. 그런데 그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진다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결국은 수급 논리인데 그 수급이 유입되느냐. 그럼 소형주처럼 개인들이 사서 이걸 들어 올릴 수 있냐. 그거는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건 제한적이고 그렇다면 메이저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메이저가 들어오려면은 명확한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실적이라든가 엄청난 정책적인 이슈라든가 지금의 2차 전지죠. 지금 2차 전지 실체 있어요. 솔직히 실적은 뭐 개선은 되는데 포스코 케미칼이 분기 매출 1조를 넘겼어요. 1조를 넘겼는데 연 단위로 따지면 그러면 4조를 넘기는 거 아닙니까? 4조를 넘겼는데 시가총액 16조야. 저평가가 아니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지금의 주가가 낙폭과대라고 인식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다. 그럼 카카오뱅크는 들어가는 이유와 그리고 카카오뱅크에 대한 부분은 좀 이따 뒷부분에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카카오뱅크는 어때요? 거래량이 카카오페이와 함께 터져 있는데 이 거래량 거래대금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에 추가적으로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터지지 않는 한 최소 거래량이 저만큼씩 터져주지 않는 한 우리도 빠르게 정리하고 나올 겁니다. 이해되세요? 거래대금은 분명하게 상장 이후에 거래대금이 이렇게까지 터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상장 이후에 이렇게까지 터진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43조? 그렇게 8위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시가총액 8위. 카카오뱅크 지금 한 20위에도 없지 않나요? 20위에도 없어요. 17위가 17조니까. 시가총액 8위짜리가 20위에도 없어요. 그런데 요 거래대금까지는 최소한 실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요 거래대금. 여기서 요 거래대금. 주간 단위에서 2조. 주간 단위에서 2조의 거래대금이 터지지 않으면 기술적으로 들여다보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금융사로 분류가 안 돼요. 금융업으로 돼 있지만은 얘가 지금 뭐 카카오뱅크일 뿐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계속 들여다보고 들어갔었고 수익도 냈고 또 손실도 냈던 KB금융의 PER, PBR을 보시고 금융사라고 기준을 잡으면 그리고 실질적인 실조 조 단위씩 나와요. 조 단위씩 순이익 기준에 뭐 5조 수준입니다. 순이익 수준은 5조 수준이에요. 근데 얘가 19조 2천억이었는데 19조 2천억인데 카카오뱅크가 8위까지 올라왔었어요. KB금융 신한주주가 10위 밖에 20위 안에 들어와 있고 10위 밖에 놓여져 있을 때 얘는 카카오뱅크는 얘는 8위까지 올랐어요. 시가총액이. 지금 PBR, PER을 보실 때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실적 보시면은 이번에 주가 반등 나올 때 영업이익이 1,000억을 넘겼어요. 사상 최대치예요. 1,000억을 넘겼어요. 거기에 이제 그 명분을 잡고 거래가 터졌는데 컨센서스 보시면 분기 컨센서스 보시면요.
1100억 예상치 부분에서 계속 낮아졌던 거예요. 계속 낮아졌던 거야. 컨센서스가. 그리고 1100억, 1200억을 예상하고 있었잖아요. 1100억, 1200억을 예상했는데 1000억 넘겼다고 호재라 그러면 그거 어떻게? 그러니까 펀더멘탈 상으로는 저평가는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저평가예요? 아니잖아요. 어? 신한지주 뭐 KB금융으로 기준 잡으면 그들이 5조 원의 영업이익을 내는데 아니 성장성은 나중에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이제 플랫폼 사업자의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지금 뭐 저평가라고 평가하기에는 부담이 된다는 거죠. 컨센서스도 그렇게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증권사가 내놓는 건 아닙니다. 지금 시가총액 10조 기준 잡았을 때. 결론적으로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펀더멘털적으로는 저평가 상태여서 들어갈 위치는 아니다. 실적 좋아졌다는데 그 실적 좋아진 거 대비해서 고평가다. 응? 그럼 기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해야 되는데 저 가격까지 올라오지 않더라도 지금 공모 가격이 39,000원이에요. 그럼 공모 가격을 설정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공모 가격 기준이 뭐예요? 그래도 공모할 때 이 정도가 적정 주가가 아니겠느냐라고 기관들이 어찌됐건 금융당국에 신고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가를 받은 가격 아닙니까? 승인받은 가격. 대략적으로. 39,000원 적정 가격으로 공모 가격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그것을 다시 시장에서 수요 예측을 하고 놨더니 그 정도 가격이 형성되더라. 결론적으로 이 가격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올 수는 있다고 봐요. 올 수는 있다고 보는데 여기를 오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거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눈에 띄죠. 근데 이 거래량은 이 주가 대비해서 거래량이기 때문에 거래대금은 완전히 달라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래대금을 우리가 보는 이유는 거래량 뭐 10만 원짜리가 이거 뭐 9만 원, 10만 원 가까이 갔으니까 94,400원. 10만 원 찍던 애가 하루에 1000만 주 거래되는 거하고 10만 원짜리 1000만 주면은 1조입니다. 얘가 하루에 거래대금 3조를 넘게 터뜨리네요. 3조 7천억까지. 그런 종목이 똑같이 1000만 주가 지금 터져봐야 얼마 2천억 분이 안 돼요. 1조하고 2천억은 같아요.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거래량이 아니라 거래대금을 보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카카오뱅크 뭐 뒷부분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 많은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 네이버,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크래프튼 전부 그 극대형주 시가총액 뭐 2위, 3위까지 했던 그리고 시가총액 20위 안에 들어와 있던 그런 종목군들이 고점 대비해서 최소 60에서 80% 밀려있는 이 시점에서 낙폭과대주라고 보는 거는 그나마도 카카오뱅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제 거래량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 그 거래대금이 다음 주에도 연속성을 띌 거냐 그랬을 때만 들여다볼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지분을 카카오뱅크를 10%를 편입하고 수익을 갖고 있지만 명확히 그럼 카카오는요. 지금 카카오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빙빙 돈 거 아니에요. 결론은 카카오는 여기서 살아날 수 있겠느냐? 거래가 없잖아요. 이렇게 보면 거래가 있어요. 그럼 추세 매매는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주력주에 대한 수익 범위를 이제 올려드릴 때 예를 들면은 이런 주력주들의 기준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삼성 SDI입니다. 이 순서가 지금 바뀌어 있는데 시가총액 순서로 제가 원래 해놨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일시적으로 지금 포스코케미칼이 위로 올라와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 시가총액 2위, 5위, 6위 그리고 17위, 18위입니다. 그러니까 18위짜리의 그 11월 3일 종가 4일날 좀 많이 미끄러져 버렸죠. 35.44 얘는요 45.24 시가총액 6위가 32% 시가총액 5위가 41% 시가총액 2위가 42% 한 달 만에 이렇게 올라오는 장에서 이렇게 좋은 장에서 아니 카카오가 나쁘다고 그랬냐고 네이버가 나쁘다고 했냐고요. 지금 당장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 소형 잡주가 아니라 2차 전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어도 더 간다라고 한다면 그 비중 조절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얘를 어떻게 끝까지 갖고 가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9월 8일날 가입한 사람이 계셨어요. 8일날 가입하시고 3일 듣고 처음에는 하루 듣고 이탈 그 다음에는 다시 9월 중순 이후에 들어오셔서 이틀 듣고 이탈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은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해서 정리를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하이닉스 4종목뿐이 없으셨어요. 10억 가지고. 10억 원에 4종목. 그래서 말씀드린 거는 싹 정리. 하이닉스만 냅두고 하이닉스 20%만 냅두고 싹 정리해서 현대차, LG화. 근데 현대차는 솔직히 밀렸습니다. 근데 얘처럼 이렇게 9월 30%씩 밀린 게 아니고 제한적으로 밀렸고 9월 말 대비해서 현대차가 지금 8%인가요? 밀린 게? 그럼 얘보다 훨씬 낫잖아. 그리고 LG화학은요 폭등이죠. 지금 다시 고가를 뚫었으니까. 그러고 나서 방산, 한국항공우주 방산, 그리고 하나솔루션 에너지,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2차전지. 그 당시 기준에 9월 말의 기준에서는 포스코케미칼 내지는 에코프로였는데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를 조금 더 강도 있게 드렸죠. 그 당시 기준은. 어찌됐건 그렇게 가지고 계셨다면 상대적으로 엄청난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카카오 네이버를 갖고 계시다 보니까 정리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되냐고. 그렇게 두들겨 맞으니까 야 어차피 똑같은 대형주 갖고 가는 방이네. 하루 만에 이탈되셨다가 이건 아닌데 진짜 윤정도 말대로 네이버 카카오 박살이네. 그러니까 제가 박살난다 이렇게까지 빠진다 생각은 안 했습니다. 사실은 뭐 어떻게 알아 제가. 다만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펀더멘탈을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 프리미엄이 빠져나가고 그 수급이 깨지고 있고 거래가 지금 제한적이고 그러다가 이제 중순에 다시 오셔서 어떻게 할 거였는데 여전히 매도를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파시지 못하잖아요. 못 팔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패닉에 빠져서 제가 이제 그 직원분한테 전달받은 거는 그 뉘앙스가 제가 한번 통화를 해봤었거든요. 맨 처음 가입 전에. 그 뉘앙스는 굉장히 그 연세 저보다는 좀 젊으신 것 같아요. 한 40대이신 것 같은데 굉장히 점잖으시고 마지막 이제 이탈하실 때까지 굉장히 점잖으셨고 결국은 그분 말씀을 제가 신뢰를 해요. 어떤 거냐면 이탈하실 때 여러 가지 이유를 대시기도 하는데 그분 같으신 경우는 너무 힘들어서 주식을 그냥 다 팔았대요. 4종목 다 싹 팔고 자기 본업에 충실하시려고. 그래 박수 쳐드렸어요. 제가 직접 마지막에 제가 직접 통화한 건 아니지만 박수 쳐드렸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를 윤정도는 나쁘다 표현 안 해요. 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셀트리온 이런 종목은 그거 저는 선천적으로 안 좋아해요. 셀트리온을 선천적으로. 근데 셀트리온에서 수익을 분명히 크게 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셀트리온은 수익을 많이 내드렸어요. 많이 내드렸어요. 재작년에 많이 내드리고 또 작년 1월 달에 전량 매도를 해드렸고 그 이후에는 거의 들어간 적이 없고. 근데 카카오 네이버가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나빠서가 아니라 이 자락에서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낙폭과대라고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 명확하게. 그럼 기본적 분석으로는 어렵죠. 그럼 기술적 분석에서 카카오의 지금 현재 수급 추이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다.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다가 아니라 굉장히 꼬여있죠. 그럼 만약에라도 수급이 개선되면 그때 들여다보세요. 메이저가 안 사는데 어떻게 갈 수 있을 것인가. 세 번째로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 이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카카오가 사실은 급등을 하면서 네이버가 쫓아가는 형국이 됐거든요. 원래는 이제 네이버가 더 우위에 놓여진 업체인데 그 이유가 카카오의 IPO, 자회사들의 IPO 흥행이 굉장히 큰 영향을 줬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를 상장하는 그 과정 속에서 2020년부터 그 프리미엄이 계속 이제 확장이 됐었던 거죠. 머니게임장으로 바뀌었었는데 지금은 정리입니다. 정리입니다. 나빠서가 아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중에 돼서라도 카카오뱅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주간 단위 2조, 그러니까 하루에 솔직히 3천억에서 5천억, 그리고 2조에 2조에 다다르지 못하더라도 최소 1조 5천억, 카카오뱅크가 최소 주간 단위 1조 5천억. 그러면 주간 단위 1조 5천억이 되려면요, 지금 이제 지난주에 1조뿐이 안 됐어요, 주간 단위. 그러면 지난주보다 더 터져야 된다는 거야. 안 그러면 얘는 못 가요. 아니 수급 눌리잖아요.
뭐 가야 될 거 아니야. 뭐 재료가 터졌어. 재료가 터지더라도 누군가 사야 갈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일부 수급이 개선돼 있는데 저기 공매 그리고 대차 거래까지 다 포함해서 순수 매수까지로 전환되려면은 월등히 더 들어야 되고 그 명분이 있어야 되고 어떤 명분이 불거져서 움직임이 나올 때 일단 실적 명분이 생겼어요. 그 불거져서 나올 때 거래가 1조 5천억 이상씩 터져줘야 2조까지 막 터져줘야 원하시는 반등 탄력이 나온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그 거래가 진짜 수반되어 준다면 39,000원까지 열어볼 수 있다. 열어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일봉의 기준에서는 하루에 거래가 5천억씩 터진 날이 있잖아요. 5천억 수준이 4,900억. 그러면 1조 5천억이면요. 하루에 5천억씩 한 두 번 터지면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5천억씩 두 번. 그리고 3천억씩 뭐 세 번. 그러면 2조 되는 거고. 뭐 4천억씩 두 번, 2천억씩 세 번이면은 그것도 어마어마한 거고. 그 2천억이라는 자체가 여기 엄청난 겁니다. 그게 우스운 게 아니라 엄청난 건데 얘기하는 거. 그게 아니면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 정도로 터지면 당연히 주간 단위에 이만큼 또 형성이 되죠. 주봉으로 볼까요? 지난주 주가에서는 합산해서 1조가 터졌을 때 이만한 양봉이라면 이제는 1조 5천억이 터지면 저만한 양봉 크기뿐이 안 나오고 2조 정도 터져야 3만 원을 넘길 수 있겠죠. 3만 원이라는 게 50%인데 거의 우습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쪽을 본다. 근데 결론은 얘도 거래가 안 터지면 끝. 카카오는 일단은 카카오, 네이버, SK바이오사이언스, 크래프튼, 셀트리온 전부 묶어서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낙폭 과대주라고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안 된다. 펀더멘탈도 안 되고 수급도 안 되고. 카카오페이는 왜 빼놓느냐? 카카오페이는 조금 거래가 실렸어 그나마. 근데 우리가 원하는 변동성의 그 크기는 아니야. 일봉 단위로 거래 대금이 사실은 1,000억이 안 나온다. 근데 개별 기준에서 보는 거지. 야, 카카오뱅크 가면 얘도 관심이 쏠릴 수 있을 텐데 그럼 1등은 카카오가 되는 거야. 카카오뱅크가. 얘도 1,000억 넘기면 되지 않나? 이렇게까지만. 카카오는요? 안 돼. 마지막으로 볼까요? 카카오. 거래 대금 안 돼요. 주봉으로 볼게요. 수급 안 돼요. 네이버 안 됩니다. 거기에 크래프튼 논리는 똑같아요. 뭐 얘가 끝내주고요. 그런 얘기 저한테는 하지 마세요. 어디서 뭐 무슨 보도자료 그거 보고 오셔가지고 잘난 체 하셔봐야 대도 않는 얘기고 그죠? 애널리스트야? 내 종목 막 뭐라고 하면은 막 흥분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지 마세요. 그 셀트리온 같은 게 저 수급에 대해서 야 수급 들어오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 수급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 그랬어요? 대차, 공매 상환, 거래는요 제한적이죠. SK바이오사이언스 안 돼요. 끝. 아니요, 상관없으세요. 이시돌 선생님께서 LG화학 수익 난 거 올리기가 좀 미안해서요 하셨는데 수익이 낮았으면 올리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 엄청나게 오랜 기간 고생하시고, 그러니까 LG화학 부분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 뒷부분에 이제 한번 시간 되면 또 볼 텐데 예를 들어서 제가 감히 여기 전체 계신 분들도 우리 VVIP 회원님들도 계시는데 감히 말씀드리면 두 가지만 딱 짧게 말씀드릴게요. 뒷부분에 또 볼 수 있으면 또 말씀드리고 LG화학이 물적 분할이 악재라고 표현하는 거 진짜 그것처럼 세상에 바보 같은 얘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LG화학의 95년 이후에 배터리 사업 부분에 지속적인 이제 투자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LG화학 영업이익 부분이 상당 부분이 LG에너지솔루션의 시설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 또 실적 영업이익 2차 전지에서 적자 나는 거 그거 카바안이라고 참 고생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항상 2000년대 들어서면서 항상 물적 분할을 하려고 계속 준비를 했는데 못해서요. 실적이 흑자가 나오질 않아서 그러니까 무슨 에코프로처럼 에코프로 BM을 물적 분할을 할 때 그때는 규모가 크지 않았습니다. 에코프로라는 회사 자체가 뭐 그때 우리가 맨 처음 접근했을 때가 16,000원인가 했는데 2,200만 주짜리니까 한 3,000억 했거든요. 그 이하에도 주가 형성돼 있었고 2, 3천억 뭐 2017년도 뭐 이럴 때 그런데 그 당시 기준의 물적 분할에 대해서는 IPO를 했을 때 큰 부담이 없단 말이에요. 큰 자금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적자를 내더라도 세계적인 규모의 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적 분할을 해서 재상장을 할 때 IPO를 진행하게 됐을 때 그 자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면 메이저들도 아무리 성장성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나중에 돼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내줄 때 IPO를 단행할 수밖에 없어요. 물적 분할이라는 거를. 근데 그게 2020년도에 미국 정책에 의한 친환경 정책에 의한 테슬라의 초강세, 거기에 2차 전지. 이번에 중간선거 11월 9일 이후에 사실상 정책에 대해서 이제 조금 흔들릴 수는 있는데 지금 뭐 공화당 쪽에 이제 좀 승기가 좀 잡혀 있기도 하고요. 근데 민주당 정권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정책이 뭐 민주당 정책 자체가 바뀌지는 않죠.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2020년도 실적이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실질적으로 2021년도에 이제 완전한 흑자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정확히 7월 말에 기업 IR을 할 때 실적 발표 IR을 할 때 여기서 또 다시 얘기해요.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얘기해 왔어요. 항상 얘기해 오던 물적 분할 얘기를 이때 또 합니다. CFO가 또 하는데 주가는 60만 원 미만에서 주가는 이게 여기가 60만 원일 거예요. 여기가 60만 원 미만에서 주가가 그냥 뻥치고 올라간 거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죠. IPO를 물적 분할 얘기했는데 저런 폭등이 나온 거예요. 2차 전지 실적을 바탕으로 실장도 좋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밀린 거는 리콜 사태, 그 다음에 뭐 그동안 이제 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나온 거죠. 그러고 나서 일봉으로 보시면 이사의 결의 전날 주가가 좀 빠져요. 장대 음봉이 나옵니다. 근데 이 들어올릴 때 장대 양봉 퍼센테이지만큼 안 돼요. 그리고 이사의 결의한 날 장대 음봉이 또 떨어져요. 그런데 60만 원 이탈이 안 돼요. 응? 물적 분할 얘기하던 그 시점에 주가보다 내려온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10월 마지막 날 임시주총을 합니다. 임시주총에서 70%의 지분 의결권이 모여요. 그 중에 80%가 찬성을 합니다. 국민연금이 반대를 했는데 80%가 찬성을 해요. 그럼 외국인 지분이 50% 수준인데 외국인이 바보여서 악재인데 합니까? 이 기준은 시장의 변동성, 그다음 차익 실현의 욕구, 그리고 뭐 두 번의 리콜 다 포함된 거지. 얘만 문제된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오고 조정 요만큼인데 무슨 이게 물적 분할 악재입니까? 그러고 나서 11월 1일 날 60만 원 살짝 이탈된 게 그게 최저점이고 105만 원까지 79% 올라와요. 그럼 물적 분할의 악재는 끝난 거죠. 여기서 물적 분할 얘기 나온 거 끝났잖아요. 근데 이렇게 시장이 밀려 내려가면서 주가 빠질 때 물적 분할 악재를 계속 울고 먹습니다. 근데 지금으로 기준을 따지면 대주주도 마찬가지고 소액주주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에 예를 들면 60만 원이라고 기준을 잡았을 때 물적 분할을 발표하던 그 시점이 60만 원 미만이었어요. 60만 원 잡고 7천만 주면은 42조입니다. 시가총액 42조. 여기 올랐을 때 70조를 넘긴 거고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온 거고 42조짜리가 지금 얼마예요? 거의 50조 수준에 놓여져 있는 데다가 시장 속된 표현으로 박살나 있잖아요. 근데 50조 수준에 놓여져 있는 데다가 또 한 가지는요. LG에너지 솔루션은 분사를 했잖아요. LG에너지 솔루션이 130조야. 합산해서 얼마? 180조예요. 물적 분할해서 시가총액 180조가 됐어. 악재야 그게? 그러니까 꼭 보면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악을 써. 두 번째로는 이 최고점에서 LG화학을 잡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최고점에서. 아무리 높게 잡아봐야 100만 원일 거고. 또 분할 매수 좀 하셨다면 뭐 90만 원, 또 80만 원. 그리고 이 80만 원이 여기까지 이제 형성이 됐다면 굉장히 고생을 한 위치죠. 그 이후에 이제 시장이 어쨌든 지금까지 30% 정도는 빠졌잖아요. 그죠? 3,300에서. 그럼 우리 이 LG화학이 지금 34.29 빠져 있는 겁니다. 시장이 30% 빠질 때 34.29다? 물론 바닥까지 하면 얘도 뭐 상상을 초월하게 깨졌죠. 40만 원 수준까지 내려왔으니까. 그럼 얼마? 60% 가까이 내려오기도 했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영업이익 시가총액 10위 안에 있는 종목 중에 영업이익이 올해 기준으로 5위. 내년 기준으로는 하이닉스가 전망치가 너무 깨져 내려가가지고 내년 기준으로 4위입니다.
근데 지금 시가총액은 6이야. SD한테도 밀려. SDI한테도. 삼성 SDI. 결론적으로 물적 분할은 악재가 아니었다는 거, 실적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물적 분할 대비해서 오히려 엄청난 시가총액 상승률이 있었다는 거, 그거에 대한 블록들을 단행할 수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또 명분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시장 대비해서 결론적으로 시장 하락률 수준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엄청난 기회라는 거. 네이버 카카오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고점 대비해서 60%, 70%, 80%가 밀려 있으면 그거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 방법이야 있지만은 버겁죠 많이. 근데 시장하고 같은 흐름인데 시장을 우리가 윗방향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시장 윗방향도 단순합니다. 시장 윗방향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해요. 어떤 거? 그냥 시장의 윗방향이라는 거는 그냥 뭐 경기가 좋아져서 이런 부분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만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라면값 올린 거 다시 낮출까요? 뭐 시중에 짜장면값 올린 거 낮출까요? 안 그런단 말이야. 그럼 결국은 안 좋은 업황에 놓여져 있는 업체들은 조정을 받겠지만은 계속해서 이제 뭐 애플이나 이런 그 업체들의 시가총액이 계속 올라가는 것처럼 인플레이션 효과 부분이 지수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구조가. 그럼 그 구조 속에서 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얼마나 옥석 가리기를 잘하느냐. 이렇게 2차전지 부분에 우리는 LG에너지솔루션은 직접적인 매매는 안 했어요. 왜? LG화학을 쥐고 있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은 또 IT를 쥐고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 뭐 10% 차이가 난다 해도 등락률의 기준에. 두 번째 기준은 삼성 SDI 마찬가지. LG화학을 쥐고 있음으로써 또 IT 여타 IT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그렇게 해서 이 세 종목 중에 하나는 가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포스코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은 별도로 갖고 있죠. 얘는 주력주로, 얘는 수익 종목으로 기존의 종목군들은 2차전 종목군들을 다 이제는 조금씩 변동을 시키고 7월 이후에 에코프로 가지고 왔던 부분을 포스코케미칼로 병행, 또 11월 들어서는 10월 말부터 해서 포스코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으로 병행. 금양 같은 경우는요. 그거는 이제 이 밑으로 또 내려가는 거죠. 이 밑으로. 얘네들의 지금 그 시장 상승률 6%일 때 2차 전지 대형주 5종목의 상승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가총액 비중 자체가 11%에 13%로 올라왔어요. 시장 6% 올라왔을 때 이 5종목이 끌고 올라온 게 3%예요. 11.78% 곱하기 24.95%를 들어 올렸기 때문에 3% 이상, 3.3% 이상의 유가증권 상승률을 이 5종목이 끌고 올라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종목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계좌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막연히 카카오, 네이버, 셀트리온, SK바이오사이언스 그들 종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막연하게 그들을 갖고 있음으로써 또 위메이드를 변동성 종목이 아닌 주력으로 막 갖고 있음으로써 시가총액 7조 5천억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지금 2조가 안 되잖아요. 거기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놓쳐버리면 이런 낭패를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카카오를 가지고 계실 정도고 카카오를 16만 원에 편입해서 갖고 오실 정도면 제가 판단할 땐 제 경험칙상 주식 경력 말고 전문가 활동 25년 경력을 바탕으로 본다면 아마도 카카오를 가지고 계신 분께서는 자산 여력이 충분히 있으십니다. 카카오처럼 사실상 극대형주였죠. 그럼 극대형주를 16만 6천 원에 뭐 낙폭과대가 됐든 뭐가 됐든 편입을 하셔서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다는 거는 분명히 증권사에 그냥 넣어두시고 증권사 객장 직원한테 그냥 얘기 들으시고 했었을 가능성이 더 커요. 그렇다면 그거 정리하셔서 카카오 싹 정리하셔서 농담이 아니라 바로 오세요. 나머지 종목 AS 받으시고 이좋은 장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준에서 수익을 잡아내셔서 원금 회복을 목적으로 하지 마시고 수익을 가지고 가세요. 수익을.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십니다. 수익을. 내가 지금 수익을 목적으로 주식을 하는 거지. 그 수익이라는 게 뭐 답을 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다 보면 그런 날들이 온다는 거죠. 지금의 2차 전지처럼 또 이 2차 전지에서 다시
낙폭과대주에서 또 변동이 나올지, 응? 중간선거 끝나고 난 이후에 모든 이슈가 지나고 난 이후에 오히려 또 자동차에서 어마어마한 시세가 나올지. 왜?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형성돼 있는데 주가만 지금 못 오르고 있으니까. 아니면 하나솔루션, 한국항공우주 그 엄청난 매직과 함께, 응? 명분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그쪽에서 명분을 바탕으로 주가를 끌어올릴지. 그럼 그때 그 업종군 섹터에서 수익을 무리수 없이 잘 잡아내면 됩니다. 전화 주세요. 전화 주시고 자신감 가지시고 지금 장에 아시겠죠?